아라우오의 퇴장으로 바르사는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퇴장 이전부터 전술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레스카와 플릭의 각 채널별 수비 대응은 완성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감독의 접근이 어떻게 달랐는지 11대11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쿠쿠레아는 종종 안으로 좁혀 중앙 수비를 도왔습니다. 이는 빌드업 옵션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자 야마를 의식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첼시가 선호하는 구조로 플레이할 여유를 얻었습니다. 귀스톤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터치라인을 밟으면 이스테방이 안쪽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게 서면 귀스톤은 인버팅으로 중원 우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네투가 가장 전방에 자리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의 빠른 발은 바르사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기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속적인 침투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플릭은 전방부터 압박 형태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르사는 퇴장 이전에도 모든 구역에서 수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중원 배치는 자연스럽게 첼시 미드필더와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릭은 이 맨마킹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귀스토의 존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인버팅하거나 오버랩하면 이스테방이 좁혀들어 와 박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바르사는 중원 숫자 결세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매우 높아 중원 불안이 곧바로 뒷공간 노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플릭은 맨마킹보다 대용을 더 낮게 두어 중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레반도프스키가 제임스를 수비 그림자에 두며 그 부담을 덜어냅니다. 페르민과 에릭은 각자 마크맨을 견제합니다. 또한 귀스토의 위치 덕분에 페란이 포파나를 압박할 때 자연스럽게 패스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릭은 이 구조로 첼시의 초기 빌드업을 막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카이세도의 실수를 유도해 페란의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냈죠. 레반도프스키는 제임스를 그림자에 두고 산체스를 압박합니다. 페르미는 카이세도를 마크했고 대용은 중앙을 보호합니다. 이유는 페란이 귀스토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지만 그가 언제든 인버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가 카이세도에게 볼을 튕겨냅니다. 하지만 대용이 예측해 끊어냈고 곧바로 페란의 치명적인 찬스로 이어집니다. 귀스토를 변칙적으로 활용한 구조가 센터백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수비 전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문제는 이 예시 외에는 공간을 계속해서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산체스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바르사의 압박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두 선수를 동시에 마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따라서 야말이 측면을 버리고 찰로바를 견제해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쿠레아가 프리로 놓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산체스는 이 약점을 정확히 활용합니다. 정교한 롱패스를 통해 바르사의 압박을 종종 무력화합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쿤데가 점프하는 수비 방식입니다. 동시에 후방 라인 전체가 슬라이딩해 그를 보조하죠. 하지만 플릭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방에는 가르나초와 네투가 있습니다. 이들은 속도로 언제든 아라우오와 쿠바르시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쿤데는 라인을 올리지 않고 뒤를 지키며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실제로 산체스의 패스를 받은 쿠쿠레아는 볼을 앞쪽으로 운반합니다. 쿤데는 전진하지 않고 후방에서 라인을 유지합니다. 가르나초가 공을 받을 때 엔조와 네투는 동시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쿤데가 그를 막아서면서 전진 패스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말의 압박 구조는 쿠쿠레아가 전진 가능한 형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견제 없이 볼을 운반하자 바르사는 점점 그를 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전진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아라우오의 퇴장을 유발한 장면입니다. 컴팩트한 구역에서 짧은 패스로 전진할 때 야말은 끝내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결국 쿤데 뒤로 침투한 쿠쿠레아는 아라우오의 무리한 대응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는 경기 전체를 뒤흔든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야말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압박을 풀어낼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찰로바는 산체스 옆에 위치해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패스 루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직접 상대를 벗겨냅니다. 이 저돌적인 움직임은 야말과 페르민을 자신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쿠쿠레아를 거쳐 카이세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뒷공간 침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죠. 다음은 엔조입니다. 그는 주로 왼쪽 하프 공간의 자리에 양쪽 움직임 모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릭의 견제 타이밍을 흔드는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종종 최후방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주도합니다. 그 순간 엔조는 카이세도 옆으로 내려와 전개에 관여했죠. 그는 높은 위치를 잡아 에릭을 깊게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제임스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맞춰 엔조도 피벗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에릭의 견제 타이밍을 빼앗은 뒤 뒷공간으로 질 높은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면도 동일합니다. 제임스가 후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엔조가 피벗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수비를 스스로 벗겨낸 뒤 쿠쿠레아에게 연결해 가르나초의 1대1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은 이 스텝
이스테방의 움직임입니다. 앞서 말했듯 귀스토가 전진하면 그는 안쪽으로 좁혀 중원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용은 중앙에 고정됩니다. 때문에 페르미는 동시에 두 선수를 막아야 했죠. 문제는 그의 선택이 좋지 못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경로가 자연스레 제임스를 막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대로 카이세도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카이세도는 아무런 방해 없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즉 이스테방이 대용을 중원에 고정시키면서 페르민의 수비 딜레마를 유발해낸 것이죠. 이 흐름은 곧 이스테방의 포켓 공간 활용으로 이어집니다. 발데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2대1의 우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페란이 포파나를 압박하느라 귀스토를 억제하기가 힘들었죠. 첼시는 이를 종종 이용하면서 오른쪽 공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즉 풀백의 역동성이 이스테방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의 수비는 어떤 점이 뛰어났을까요? 첼시는 바르사와 달리 중원에서 1대1 맨마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발데와 쿤데가 귀스토처럼 인버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첼시는 중원 수적 열세가 나올 확률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마레스카가 좌우에서 서로 다른 수비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플릭과는 달리 오른쪽에서 풀백의 전진 수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스테방이 쿠바르시를 압박하면 발데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쿤데와는 달리 귀스토가 점프해 그의 움직임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수비 라인이 슬라이딩해 다른 위험을 상쇄했죠. 이 구조는 발데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공을 쉽게 방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귀스토가 부담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세도 덕분이기도 합니다. 후방 라인의 합류에 수비를 견고하게 만들고 페르민의 침투를 억제했습니다. 바르사는 좌측 전개가 막히자 대용의 움직임으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중앙에서 봤던 패턴을 벗어나 포파나 뒤쪽으로 침투해 균열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움직임은 카이세도를 끌어내고 수비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말의 1대1 상황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쿠쿠레아가 직선 돌파를 유도해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 왼쪽 수비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말의 존재로 인해 쿠쿠레아는 귀스토처럼 과감히 전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더욱 적극적인 맨마킹으로 각 선수를 제압하려 합니다. 공간 자체를 봉쇄하려고도 했죠. 예를 들어 측면으로 빠지는 페르민을 막기 위해 카이세도는 과감하게 자리를 이탈합니다. 또한 야말이 돌아서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비 방식을 택합니다. 첼시는 측면 트랩을 형성해 공간을 극도로 압축합니다. 이는 자연스레 아라우의 롱볼을 유도했죠. 즉 왼쪽 수비 구조는 공간을 압축해 볼 소유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비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압박으로 인해 첼시는 중앙 공간을 간헐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뛰어난 수비 적극성으로 이를 대부분 상쇄했습니다. 카이세도는 끝까지 따라가 태클에 성공합니다. 귀스토 역시 추후 대처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런 공간 허용은 중앙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가르나초의 수비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크맨인 쿤데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쿤데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막지 못했고 야말에게 전달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쿤데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는 장면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후반전에 안정적인 스탠스로 전환했습니다. 산투스를 투입해 중원을 3명으로 구성합니다. 카이세도에게는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는 측면에서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가 언제든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나초 대신 네투를 그 자리에 배치해 쿤데를 견제하게 합니다. 추가로 기튼스를 투입해 그의 공격 존재감을 억제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수비 역량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마레스카는 측면에서 다른 수비 구조를 통해 바르사 공격을 대응했습니다. 간혹 떨리더라도 선수 개인이 이 위기를 극복했죠. 반면 플릭은 수비 문제와 더불어 퇴장 열세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3대0이라는 큰 점수 차로 마무리된 경기였습니다.